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4억 인구의 인도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중국의 언어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 한국어를 집어넣었다는 사실, 이게 정말 K-팝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이번 한국어 열풍을 두고 한류 덕분이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짚어봅시다. 왜 하필 인도가 2019년에 하필 중국어를 빼고 그 자리에 한국어를 넣었을까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왜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월급이 2배가 될까요? 이 두 질문 K-팝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한국어 열풍의 실체를 표면 숫자부터 안에서 작동하는 진짜 동기,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의 위상에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세 층으로 쪼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짚고 시작하죠. 토픽이라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2021년에 33만 명이던 응시자가 2025년에는 9월까지 집계만으로 이미 55만 명을 넘었어요. 5년도 안 되는 사이에 해외 외국인 응시자만 따로 떼어보면 4.4배가 폭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토픽은 가벼운 시험이 아닙니다. 응시료를 내야 하고 시험장에 직접 가야 하고 떨어지면 다시 봐야 해요. 좋아하는 노래 가사 알아듣겠다고 인생을 거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응시자가 폭증한다는 건 한국어를 진지하게, 그것도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숫자도 한번 같이 보시죠. 듀오링고라는 어학학습 앱 다들 아실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외국어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앱이에요. 매년 연말이면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부한 언어 순위를 발표하는데 2025년 보고서에서 한국어가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독일어. 그 다음이 한국어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몇 개입니까? 중남미 거의 전체가 스페인어를 씁니다.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만 해도 수십 개 나라가 프랑스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사실상 한반도 하나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한 나라에서 쓰는 한국어가 수십 개 나라가 쓰는 언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권 사용자 가운데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만 1770만 명에 달했고요. 이게 단 2년 만에 2배로 늘어난 수치예요. 그런데 이건 표면일 뿐입니다.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류라고 하면 보통 콘서트장이나 길거리 풍경부터 떠올리시죠. 그런데 진짜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거기가 아니에요. 학교 정규 수업 시간표 아닙니다. 해외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한 학교 숫자를 따라가 보면 2011년에 42개국 1806개교였던 게 2025년에는 47개국 2777개교로 늘었습니다. 해마다 수백 개 학교가 새로 한국어 수업을 여는 셈이에요. 학생 수만 22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학원이나 동아리가 아니라 정규학교 수업이라는 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배우듯 그 나라 아이들이 시간표에 적힌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정규 과목이 됐다는 건 단순한 인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한 나라의 교육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 언어는 우리 학생들이 배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다는 뜻이니까요. 거기에 제2외국어로 채택되면 그 나라 상급 학교 진학 시험에도 활용됩니다. 한국어 점수가 학생의 입시 성적에 직접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정식으로 제2외국어로 채택한 나라가 24개국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24개국 안에 정말 의미심장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인도입니다. 인도는 2019년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했는데 이때 기존 제2외국어 목록에서 무엇을 빼고 한국어를 넣었는지 아십니까? 중국어였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나라가 옆에 붙어 있는 중국의 언어를 빼고 그 자리에 한국어를 당당히 집어넣은 거예요. 자, 중국 측이 이걸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는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한국 내 보도예요. 이 사건을 K-팝 인기의 부산물 정도로 다룬 매체는 있어도 동아시아 언어 권력 지형의 전환이라는 각도로 짚은 보도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지상파에서 이걸 그 무게로 다룬 적 있던가요? 굴러온 돌이 밝힌 돌을 빼는 겁니다. 한국어가 들어가고 중국어가 빠진 거, 이게 단순한 인기 그 이상의 신호예요. 이게 인도 하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은 무려 548개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태국은 이 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이미 2011년에 고등학교 정규 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했어요. 프랑스는 2017년에 대학 입시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은 한참 더 일러요. 1997년에 이미 대학 입학 시험인 SAT에 한국어 과목을 포함시켰습니다. 남미 파라과이는 2024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도입했고요. 호주,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독일,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대만, 그리고 아프리카의 케냐와 카메룬까지 대륙을 가리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텍사스주에서도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영어권에서 가장 큰 영어 단일 시장 한복판에서 한국어 수업이 정규 과목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복한 비명이 터져 나오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배우려는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정작 가르칠 선생님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립학교가 한국어 수업을 개설해 놓고도 정작 가르칠 한국어 교사를 못 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을 만들고 싶어도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기존 영어 보조 교사가 다른 과목과 함께 하루 2-3시간씩 한국어를 가르치는 식으로 임시 방편을 쓰기도 했어요. 이런 배경에서 한국어 강사 자리 하나에 수천 명이 몰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북유럽 한 대학교 한국어 강사 자리에 합격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뚫었다는 후기가 화제가 될 정도예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도 계속 늘고 있고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건데, 이게 단순한 일자리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이 이 흐름의 절반을 놓치고 있다는 구조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수요는 이미 폭발했는데 공급망 인프라는 한국 측이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대학으로 가면 어떨까요? 1990년에는 전 세계 32개국 151개 대학에서만 한국학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이게 1304, 18개 대학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3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거의 9배가 된 겁니다. 그것도 아무 대학이 아닙니다. 하버드, 버클리, 모스크바, 시드니,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들이 앞다투어 한국어 강좌를 열고 있어요. 한때는 한국학이 동양학의 한 귀퉁이에서 일본학이나 중국학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어엿한 독립 분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짚고 가야 합니다. 일본학은 메이지 유신 이후 100년 넘는 학문 축적이 있었고, 중국학은 한자 문명권 연구라는 거대한 토대 위에 서 있었어요. 한국학은 그 두 거인 사이에 끼어 30여 년을 싸워온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독자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한 단계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일본의 그늘에서 작은 일본학으로 다뤄지던 시절과 한국학 자체가 들여다볼 만한 분야라고 인정받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와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한국어를 이렇게까지 배우려고 줄을 서는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한류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짐작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집계한 전 세계 한류팬의 숫자를 보면 2012년에 926만 명이던 게 2023년 12월에는 무려 2억 2,500만 명으로 늘었어요. 11년 만에 약 24배가 된 겁니다. 지구상 인구가 80억 명 정도라고 하면 대략 35명 중 1명은 한류팬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류가 입구인 건 맞는데 한류만으로는 토픽 시험에 인생을 거는 흐름이 설명이 안 돼요. 노래 가사가 궁금하다고 응시로 내고 시험장 가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한국어 학습을 진짜 끌고 가는 엔진은 따로 있습니다. 경제예요. 한국의 강력한 경제력과 글로벌 기업들의 활약, 이게 두 번째 동력입니다. 삼성, 현대, LG, SK 같은 한국의 대표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 곳곳에 진출해 있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동유럽 같은 곳에 거대한 공장과 사무실을 두고 수많은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 곧 좋은 일자리, 그리고 높은 연봉으로 곧장 연결되는 직행 티켓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는 한국 기업이 수천 개나 진출해 있어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인은 그야말로 귀하신 몸 대접을 받아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한국어를 하면 월급이 2배라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한국어가 가능하면 연봉이 훌쩍 뛰는 거예요. 한국 기업과 연계된 한국어 통번역 인재 양성 과정은 졸업생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을 넘어요. 현지 물가를 감안하면 이건 정말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베트남 청년들 입장에서는 한국어 자격증이 황금알 낳는 자리로 가는 입장권인 셈이거든요. 한국에서야 월급 2배가 잘 안 와닿죠. 한국 청년들도 2배 받고 싶긴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전문가들은 한류 인기 때문이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어떻게 월급의 사다리가 됐는지, 그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짚은 분석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이건 한류 효과가 아니라 한국 경제력이 동남아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그리고 짚어볼 게 하나 더 있어요.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한 지역에서는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사실상 그 지역 노동시장의 2번째 기축 언어처럼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가 글로벌 공용어 자리에 있고 그 옆에 한국어가 지역 단위 실용 언어로 자리 잡아가는 그림이에요. 동남아에서 영어 다음에 한국어, 이게 그냥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베트남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국가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한국으로 일하러 가기 위해서도, 자기 나라에 있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도 한국어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한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은 것을 두고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노래 가사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를 여는 사다리예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를 단순히 취미나 노래 가사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학문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배우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는 변화라고요. 한국으로의 유학과 취업이라는 길도 한국어 학습의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한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면 한국어 능력이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토픽 시험 응시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토픽 점수가 한국 유학과 취업, 비자 취득의 핵심 관문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짚어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어가 외국인이 배우기에 결코 쉬운 언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의 외교연구원 FS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외교관이 각 외국어를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한국어는 가장 어려운 등급인 카테고리 4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와 같은 최고 난이도 그룹이에요. 영어권 사람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구사하려면 다른 쉬운 언어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손꼽히는 언어인데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한 자리를 두고 수천 명씩 경쟁하면서 배우겠다고 줄을 서고 있어요. 보통 어려운 건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정반대예요. 어렵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도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국어를 배워서 얻는 가치가 그 어려움을 충분히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크다고 사람들이 똑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고 그것이 가져다 줄 기회가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이 드러납니다. 한국어가 강한 게 아니라 한국이 강해진 겁니다. 이 한 문장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처음에 인도가 중국어를 빼고 한국어를 넣었다는 사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그 사건의 진짜 의미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건 K-팝 때문이 아니었어요. 옆에 있는 14억 인구 나라가 자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중국보다 한국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월급 2배로 연결되는 것도, 토픽 응시자가 4.4배 폭증한 것도, 하버드와 모스크바 대학이 한국학 과정을 든든하게 두는 것도 다 같은 그림의 다른 조각이에요. 인구 5천만 명짜리 나라의 언어가 세계 7천여 개 언어 가운데 사용자 수 기준으로 22위 안팎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건 언어 역사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언어의 힘은 그 나라의 국력에 비례한다고 하는데 한국어는 인구나 영토에 비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체급을 뛰어넘은 언어인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봅시다. 보통 한 나라의 언어가 세계로 퍼지려면 두 가지 중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경제력 아니면 문화 매력. 중국어는 경제력으로 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지는 않아요. 프랑스어는 문화 매력이 있지만 경제 임팩트는 약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케이스가 흥미로운 건 이 두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류가 입구를 만들고 경제력이 그 사람들을 붙잡아두는 구조. 이게 체급을 뛰어넘은 영향력의 진짜 정체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어 열풍을 보면서 K-팝 보도만으로는 뭔가 핵심이 빠진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맞았던 겁니다. 한류는 입구였고 한국의 경제력이 엔진이었고 그 결과가 동아시아 언어 권력 지형의 재편이에요. 한국이 체급을 뛰어넘은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 정부와 기관들도 이 흐름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어 보급의 대표 기관인 세종학당의 성장세가 이를 잘 보여줘요. 2022년에 85개국 248곳에서 약 11만 7천 명이 배웠지만 2023년에는 88개국 256곳으로 늘면서 수강생이 21만 6천 명으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연간 수강생이 23만 명을 돌파했고 학습자 만족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진짜 흥미로운 건 세종학당을 새로 열겠다고 신청하는 경쟁이에요. 2025년 신규 공모에는 무려 43개국 94개 기관이 신청해서 8.5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만 줄을 서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이 되겠다는 곳들까지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이런 열기에 맞춰 2027년까지 세종학당을 350곳으로 늘리고 전 세계 수강생 5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목할 만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교육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교실에서 대면으로 가르치는 걸 넘어 디지털 학습 환경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온라인 화상 수업,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음 교정, 모바일 앱 학습. 사실 이 점이 최근 한국어 열풍이 더욱 빠르게 가속화된 숨은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주변에 학원이나 선생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구 어디에서든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듀오링고에서 한국어가 빠르게 성장한 것도 이런 디지털 접근성 덕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균형 잡힌 시각도 같이 짚고 가야 합니다. 이 모든 통계가 한국어가 영어나 중국어처럼 세계 공용어가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전히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힌디어, 스페인어 같은 언어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열풍이 한류의 인기와 함께 오르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해요. 한류 인기가 식으면 한국어 열기도 같이 식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이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열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한류 콘텐츠뿐 아니라 탄탄한 교육 인프라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배짱이 모두로 여름만 보내면 겨울에 무얼 먹고 살지 답이 없거든요. 캘리포니아의 한국어 교사 부족 사태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이 구조를 풀지 못하면 이 흐름의 절반은 한국이 놓치는 셈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외국에 나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코리아가 어디냐는 반응이 돌아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 젊은이들이 두 손에 피켓을 들고 제발 한국어 좀 가르쳐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백성 누구나 쉽게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죠. 그 한글이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꿈과 기회를 펼치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은 남습니다. 이 기회를 누가 어떻게 잡을지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한국어 교사 공급 부족부터 글로벌 기업의 인재 정책, 세종학당 인프라 확장, 그리고 한류 의존성을 어떻게 다변화할지까지 한국학 대학이 30년 사이 9배 늘었는데 한국이 한국어 교사 양성 시스템을 그 속도에 맞게 키워왔는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이 거대한 흐름은 잘 잡으면 다음 10년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도약대가 되지만 못 잡으면 그저 한 시절 유행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지금부터 진짜 시험대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갈지 그리고 한국이 이걸 어떻게 받아낼지를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